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올려드렸던 영상과는 약간 다른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퇴직 후에, 은퇴 후에, 노후에 성공하는 투자 비법으로 절대 피해야 할 5가지라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잘 시청하신 후에 과연 나는 피해갈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고 유동성이 넘쳐나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퇴직 후에, 은퇴 후에, 노후에 피해야 할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위주로 제작하였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노후 부동산 투자 피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인데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노후에 가장 위험한 위험자산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금, 저축예금, 그리고 주식과 펀드, 국채, 전세보증금.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가장 위험한 위험자산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미 연방경제데이터라고 하는 FRED의 자료입니다. 2020년 11월 9일 데이터인데요. 미국의 11월 9일 현재 총통화량은 19조 672달러입니다. 현재 그래프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9일까지 데이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처럼 완만하게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2000년대 초반 조금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 2000년대 닷컴 버블입니다.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세계 금융위기 왔을 때 이만큼 증가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 유럽 재정위기 왔을 때 살짝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는 코로나 위기로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칸수로 따지면 2칸 정도가 올라오고 있죠. 이 정도의 통화량 증가는 평상시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간으로 따지면 약 5년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통화량 증가분을 무려 1년 만에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비례니까요. 통화량 증가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화폐 가치 하락은 곧 인플레이션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화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총 통화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데이터는 가장 최근에 발표한 내용으로는 2020년 9월 데이터입니다. 현재 3,115조 원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200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약 20년이죠. 연평균 6 내지 8%가 증가를 했고요. 올해 코로나로 2020년 4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9.1%, 9.9%, 9.9%, 10%, 9.5%, 9.2%. 총 통화량은 월별 증가율이 약 9.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6 내지 8%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거죠. 지금 이 데이터는 9월까지밖에 없는데요. 10월, 11월까지 추가로 더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다시 수직 상승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요. 다음은 20년간 원달러 환율 추이입니다. 2000년대부터요. 2020년 현재까지인데요. 이 현재는 1100, 오늘자 보니까 1106원까지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율이 갑자기 급상승했었던 때가 3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97년 말에 IMF 때, 그리고 두 번째는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때이고요. 이 세 번째는 바로 올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벌어질 때입니다. 환율 추이를 왜 갑자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냐면요. 환율을 알아야 우리나라 총 통화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이 환율 추세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이든 아니면 글로벌 경제의 문제이든 간에 이 환율, 원달러 환율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상승폭은 점점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달러 환산 총통화량을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의 총통화량을 원달러 환율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총통화량이 1100조 원이고 환율이 1100원이라면 1조 달러인 거죠. 그렇다면 환율이 내려간다고 가정했을 때 1100조 원의 총통화량에 환율은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1조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니까 달러 환산 총통화량은 올라가고 있는 거죠. 먼저 이것을 이해한 이후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요. 일일이 제가 2002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총통화량을 원달러 환율로 나눠서 그래프화 시킨 겁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총 450%가 상승했고요. 연평균 25%의 통화량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하락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11월 아직 총통화량 발표는 아직 안 했는데요. 앞으로 1, 2개월 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겠지만요. 11월 달 통화량을 달러 환산 총통화량으로 볼 때 2.85조 달러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보십시오.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달러 환산 M2의 증가는 이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요. 곧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실물 자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또 하나 금리를 알아야 됩니다. 20년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2000년도 1월 달에 한국의 기준금리는 약 5%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0년 11월 달 현재는 0.5%인 거죠. 같은 기간에 미국 연준에서 발표한 기준금리입니다.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5%대였다가 현재는 0 내지 0.25%로 제로금리에 와 있습니다. 이 금리가 제로금리에 한국과 미국,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제로금리에 와 있는데요. 이 말은 어마어마한 유동성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달 전에 페드에서 FOMC 회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경제전망 발표입니다. 점도표입니다.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은 12명이고요. 그리고 대체위원으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인데요. 이 17명의 금리 방향을 예측한 게 바로 이 점도표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이 분석 결과를 보면 2023년까지 한 명을 제외한 16명이 0%대 금리를 예상을 했고요. 물가 상승률도 에버리지 인플레이션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준은 2%이고요. 2%의 평균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금리는 물가가 2%를 넘어가고 또 어떨 때는 내려오고 해서 특정 기간 동안 2%대를 목표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곧 2023년까지가 아니고요. 대략 2024년까지도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20년간의 예금 금리입니다. 20년 1월 달에는 약 7%였는데요. 현재는 1% 미만 제로금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그러니까 약 2030년까지도 예금 금리는 0.5%에서 1.5%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초저금리,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은행에 넣어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0.5%라고 하면요, 1억 원을 은행에 맡겨놓으면 1년 후에 이자를 500만 원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현금, 그리고 저축예금, 현금과 같은 전세보증금, 이게 바로 노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피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늙어가도 돈은 늙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실 겁니다. 벼락거지. 이 벼락거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두 번째입니다. 노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정성이요? 수익성이요? 황금성? 세 가지 모두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5년 후죠. 5년 후에 여러분들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2025년도의 각 연령대별로 인구 비율입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1차가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그러니까 55년생은 만 65세죠. 하지만 2025년이 되면 70세가 되는 거죠. 64년생부터 72년생까지를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55년생부터 72년생까지, 그러니까 현재는 65세부터 48세까지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인구가 지금 보고 계시는 표에서도 아시겠지만 가장 많죠. 하지만 지금 40대 후반, 그리고 50대, 대부분은 50대에 다 은퇴를 하시겠지만요.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고 있는데, 이 노후의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하면 과연 실패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2030년입니다. 앞으로 10년 후죠.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보십시오. 이 위쪽이 훨씬 더 많아졌죠. 50대 이상이 어마어마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50대 이상의 인구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과연 그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야죠. 모든 투자는 이 라이프 사이클, 나의 연령과 내 가족과 현재 위치, 이 모든 것에 맞게 투자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안정성인데요.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투자죠. 그리고 유지하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 중장기 투자, 방어적인 투자입니다. 이 모두 다 어려운 말은 없죠.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이 수익성을 쫓게 되면 고수익 투자, 손실이 날 수 있는 투자, 그리고 장기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단기 투자, 그리고 고수익 고위험, 당연히 고위험 투자죠. 공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성을 쫓게 되면 한방, 그리고 몰빵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황금성입니다. 이 황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화 투자, 출구 전략 투자,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출구 전략 투자, 그리고 수요 우선 투자, 수요가 많이 있는 그런 곳에 투자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내가 언제든지 황금성이 좋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핵심 지역 투자, 당연히 핵심 지역에 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곳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안정성, 수익성, 황금성,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피해야 할 한 가지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바로 수익성이죠. 수익성 쫓아가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엄청난 수익을 준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른다고요? 그런 부동산 투자는 절대 조심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노후의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이득 재테크, 임대수익 재테크, 금융 재테크, 원자재 재테크.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재테크를 하고 싶습니까? 피해야 할 세 번째입니다.
몰빵 투자. 그 반대는 바로 분산 투자죠. 포트폴리오. 이런 말이 있죠.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성격에 맞게 대부분 투자를 하고 계시던데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 몰빵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주택의 전 재산이 다 들어가 있는 이런 형국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금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취득 보유 처분, 모든 전 단계 전방위적으로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는 주택은 싫다. 상가에만 몰빵 투자가 되어 있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상가 요즘 공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되는 곳만 됩니다. 그리고 상권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몰빵 투자는 안 됩니다. 노후에는 한 번 잃으면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피해야 할 네 번째입니다. 엉성한 다주택자. 제가 엉성한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주택수가 많아서 엄청난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은 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똘똘한 한 채가 있는지, 혹시 똘똘한 한 채가 없다면 포트폴리오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지방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그리고 강남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 간에 엉성한 다주택자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세에 관련된 많은 영상들을 이미 올려놨으니까 자세히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다섯 번째입니다. 노후에 좋은 상가 투자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근린 상가라고요? 테마형 상가요? 대단지 내 상가요? 아니면 신도시 상가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가에 투자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가에 투자되어 있습니까? 절대 피해야 할 이 다섯 번째는요, 바로 렌트프리입니다. 공실. 겉으로는 공실이 아닌 걸로 현재 영업을 번듯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렌트프리 기간을 2, 3개월 이 정도가 아니고요. 1년, 2년까지 렌트프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곳의 상가를 매수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순진한 매수자에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은 대단지 내 상가입니다. 단지 규모가 최소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은 1000가구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던데요. 제가 볼 때의 기준은 2000가구입니다. 2000가구 이상 대단지 내에 단지 내 상가에 투자하게 되면 그래도 후회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단지 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상권 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게 5분 이내 거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큰 대단지 3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상가라고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야 할 다섯 번째, 렌트프리, 이 공실입니다. 공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 은퇴, 노후에 성공하는 투자 비법으로 절대 피해야 할 5가지라는 주제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